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캄보디아로 파견됐던 정부 합동대응팀이 일부가 현지에 남아 범죄 대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송환과 함께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정부 합동대응팀도 사흘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대응팀은 우선 캄보디아 측의 단속 노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합동 범죄 대응 TF 설치에 합의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에 남은 우리 측 합동 대응팀 일부는 조만간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등 현지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1,000명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범죄 연루자들을 검거 송환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향후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체포된 한국인 관련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하면 사안에 알맞은 방법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은 이제 앞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캄보디아 인접 국가의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법무부도 아세안 국가들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현지 한 아파트에서 정모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출하고 신원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두 달 전 친구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캄보디아에 왔다가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기범죄 단지 운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천주 회장이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이 소유한 은행에선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질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생으로 중국에서 태어난 프린스그룹의 천주 회장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빠르게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급성장 배경에는 캄보디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고 실세인 훈센 전 총리에 이어 아들인 훈 마네트 현 총리의 고문까지 맡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청년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도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의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인 이른바 태자 단지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เพราะที่ทำงานมันรู้สึกว่าอบอ้าวกดดันนะครับโดนกดขี่โดนจับตามองตลอดเวลาแบบว่าเป็นแบบทำงานมันหนักมากครับพิมพ์นี่จนตาล้าตามัวหมดครับ 앞서 천주 회장을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한 미국은 천주 회장이 보유한 우리 돈 21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중국 송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천주 회장이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 프린스은행 의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도피를 미리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프린스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들은 프린스은행의 주요 지점에 예금을 빼가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했습니다.
7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이어지는 관세 후속 협상의 측면 지원 역할을 했을지 주목됩니다. 플로리다 현지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미 플로리다주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7km 정도 떨어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부터 경찰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며 철통 경비에 나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이곳에서 출발해 골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마련한 골프 회동에 나선 건데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강모 등 4대 그룹 회장과 한화 김동관 부회장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인데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의중을 가늠하고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프 회동은 예상됐던 7시간을 훌쩍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고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민관이 모두 미국에 총출동해 막판 협상에 공들인 만큼 이달 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안 등을 조율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진전을 보였을지 주목됩니다. 한학자 총재가 쓸 귀금속 구입을 위해 한 총재와 측근들이 교단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한 총재 등에 대한 공소장에 한 총재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교단 재원 5억 3,400만 원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5월 이모 전 재정관리국장에게 한 총재에게 줄 브로치와 귀걸이 대금 4억 2천만 원을 한 보석 가게에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이 전 국장은 개인 자금을 보석 가게에 먼저 보낸 뒤 통일교 주요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쓴 것처럼 10개월 동안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 모두 5억 3,400만 원을 보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정치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특검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대통령 결단까지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 청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이전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그만큼 야당을 더 자극했습니다. 계엄을 어떤 부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합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 압박은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위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특검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는 어느 방향이든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걸로 보이는데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10여 년 전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합니다. 비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까지 내리려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만큼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대통령 결단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재산이 1조 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 동의 없이 미리 처분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노 관장이 받게 될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K와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과 예금, 미술품 등을 합쳐 모두 4조 115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겁니다. 노 관장은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과 SK에 반납한 급여 등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K 경영권의 원만한 확보 그리고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처분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됐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배우자 한쪽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왔는데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설명한 겁니다. 최 회장의 재산 처분도 원심에서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 2019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 재산도 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기존과 같은 기여도 35%가 인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나눠받을 재산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통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분할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북구에서 택시와 승용차, SUV 등이 잇따라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고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1명이 다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UV를 들이받은 경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광산 사거리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온통 시꺼먼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남 천안 목천읍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59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엔 대구 서구의 4층짜리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37명이 한밤중 급히 대피했고 이 가운데 연기를 흡입한 투숙객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40분쯤 대구 북구에서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돌진해 나무 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급 가속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중국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가 한국인 승객이 실은 보조 배터리 폭발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최대 규모 국제공항에 큰 불이 나 항공기 운항이 6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소화물 선반에 불이 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항저우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한국인 승객이 실은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긴급 조치 후 여객기는 상하이 푸동공항에 비상 착륙한 뒤 다시 출발해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를 갖고 탄 승객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6월 28일부터 자국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배터리는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했지만 국제선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물 안팎에 큰 불길과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방글라데시 최대 규모 공항인 하즈랏 샤잘랄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대규모 소방대와 군까지 투입돼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부상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 이륙이 지연 중단되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이 회항하는 등 6시간 동안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건보수지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무턱대고 협중 정서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야권은 중국인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무임승차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낸 건보료와 병의원 진료로 받아간 급여액을 견주어 보면 누적 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55억 원 흑자가 났고 올해 8월 현재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보완 조치로 만성 손실 상태에서 반전을 이룬 터라 중국인을 건보 적자 주범으로 단정하는 건 최소한 지금 바뀐 현실엔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의 건보 부정수급이 많다는 목소리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난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자의 70%는 중국인으로 최다를 차지했지만 전체 외국인의 45%가 중국인일 만큼 건보 가입자가 확연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부정수급의 99%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의 자격 변동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고 부당 지원분도 74% 넘게 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가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해 순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대한 혐오 조장은 되레 역효과를 부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으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것이지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혼합 정책을 얘기하며 새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이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재현되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질의는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탈원전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원전을 짓지 않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술이나 발전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주저하는 나라에서 원전 수출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탈원전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탈석탄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우선하고 안전을 담보로 기존 원전도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차 정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정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주도해 원전을 짓지는 않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할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은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새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막는 데 써야 하는 예산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제작하고 귀빈용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등 산재 예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인 건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3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대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4월 현장 노동자 1명이 29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현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장애 방지를 위해 써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 과태료를 물었던 곳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용한 건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포스코 ENC 현장에서는 기념품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임원 등 방문객을 위한 안전장구를 사는데 산안비를 썼다가 과태료를 냈습니다. 의자, 공구, 침대 등 물품들을 구입한 경우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산안비를 목적 이외에 쓰거나 아예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2,500여 건, 금액으로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규정을 어겼던 현장 가운데 28%는 중대재해가 벌어져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안전과 아예 무관한 품목을 산 건 아니었지만 규정을 지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죠. 비교적 그 사내 매뉴얼이 철저하다고 하는 대형 건설사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장의 산재 예방 설비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1,107억 원이었던 예산을 45% 인상해 내년에는 1,610억 원을 배정한 상황. 아무리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이 강화돼도 현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해 줄이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친환경 산업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녹색금융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국채금융기관의 공급 실적은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녹색금융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생산적 금융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출, 투자 등 자금을 지원해 저탄소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역시 녹색금융을 환경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핵심 축으로 놓고 금융권 역할을 당부해 왔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야 할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공급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한 올해 녹색산업 지원액은 52조 4천억 원, 정책 금융기관의 상반기 집행액은 17조 9천억 원으로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급 실적은 각각 36%, 22%에 머물렀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녹색보증 실적은 한 자릿수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도 국책은행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운데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있었고,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자체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책은행들의 녹색 공급 실적을 정부 기준에 따라 다시 따져보니 그 차이가 1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녹색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은행 세 곳은 민병덕 의원실에 정부 기준에 맞춰 녹색금융 공급 산정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SNS와 유튜브에서 떠도는 태풍 북상설 영상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허위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날씨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데 기상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SNS나 유튜브에서 떠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파는 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이나 흐른 7월 16일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 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는 날씨 유튜브 채널은 벌써 2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채널은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가 10배 이상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태풍을 다룬 영상은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영상보다 조회수가 9배에서 10배 더 많았습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경각심만 가지고 그 문제만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기상 예보가 국민의 직접적인 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는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 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법률 자문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상사업자는 사실 기상예보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홍보를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며 자극적인 영상을 믿지 말고 공식 자료와 브리핑을 통한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한 햇볕은 막아주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만 퍼뜨리는 은색 차광막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 아스파라거스가 하우스 가득 곧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났어야 할 10월 중순이지만 작업은 여전히 한창입니다. 다른 농가보다 한 달가량 더 길어진 수확, 비결은 은색 차광막입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아스파라거스는 보통 9월 중순이면 잎이 노랗게 마르면서 수확이 끝납니다. 하지만 은색 차광막을 설치한 이곳은 지금도 초록빛 아스파라거스가 자라며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검은색 차광막은 빛이 균일하지 않아 농작물의 줄기가 휘거나 끝이 타는 등 품질 편차가 컸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분과 자외선 차단제가 입혀진 은색 차광막이 도입됐습니다. 강한 햇빛은 반사하고 필요한 양만큼의 빛만 부드럽게 퍼뜨려 농작물을 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광도 들어오고 하는데 은색 차광막을 치니까 빛도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생육도 훨씬 균일하게 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덕에 하우스 내부 온도는 평균 5도에서 7도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줄기 굵기와 색이 일정해지고 고품질 비율이 최대 30% 늘었습니다. 강원도, 전라권, 수도권, 경상권을 해보니까 5도에서 7도씩 온도가 낮춰지고 광량도 약 30%가 이렇게 미차광에 비해서 낮춰져서 농업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광막 시설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기후로 짧아진 재배기를 한 달 넘게 이어가며 품질 좋은 작물을 더 오래,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된 농가들. 온도와 빛을 잡은 변화가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치와 K푸드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체험에는 많은 현지인이 함께하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김치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참가자들은 김치 장인의 설명을 들으며 김치소를 정성스레 절인 배추 한 겹 한 겹에 채워 넣습니다. I learned how to layer the kimchi with spice, and I wasn't aware of how much salt. I love the culture, I love the history, I love the food, I love everything about Korean people. 김치와 K푸드 페스티벌은 밴쿠버 총영사관을 비롯해 한인사회 여러 단체와 많은 자원봉사자의 힘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밴쿠버 김치의 날로 선포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It's absolutely fantastic to welcome everybody here for the first Kimchi and K-Food Festival. It's a brilliant opportunity for us to connect with our local Korean community, and it's fantastic to see everyone here. 축제 첫날부터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다양한 김치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호떡과 김밥, 떡볶이, 비빔밥, 컵밥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 부스 80여 곳이 참여해 다채로운 K푸드를 선보였습니다. I love to learn the culture and above all, I love eating it. 현장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제기차기,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추억의 전통 놀이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습니다. K-팝 음악이 흘러나오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무대로 나와 춤을 추며 열기를 더했고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공연에는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전통의 맛 김치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 축제. 밴쿠버 한인사회의 열정이 현지인과 함께 어우러지며 K푸드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30개가 넘는 나라와 번역 수출 계약을 맺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아몬드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공연 21주년을 맞은 맘마미아도 서울에 이어 부산과 대전 등으로 열기를 이어갑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뇌 속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학적 장애인 알렉시티미아. 국내에서만 150만 부 이상 팔린 손원평 작가의 원작 서사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아몬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제한한 채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고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쩔 줄 몰라서 화를, 슬픔을, 여러 가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니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세상에 불만이 많지만 윤재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시선들에 대해 배우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작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LED 영상을 도입해 인물의 내면까지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거의 모든 배우가 복수의 역할을 소화합니다. 넌 멋진 댄싱 퀸, 어리고 예쁜 별이고. 아바의 히트곡 20여 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는 한국 무대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누적 관객 수 23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초연부터 함께한 김문정 감독이 이번에도 음악을 총지휘합니다. 이 작품 덕분에 대극장 뮤지컬에서 단일 배역 천회 공연을 한 최초의 여배우 타이틀을 얻은 최정원은 물론 신영숙과 홍지민, 송일국 등이 열연하는 맘마미아는
내년 2월까지 13개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2위 한화가 4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9대8로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한화는 0대3으로 끌려가던 2회 말 대거 5점을 내며 승부를 뒤집었고 이후 3점을 내줘 다시 한 점차 리드를 내줬지만 6회 말 최은성의 역전 2타점 적시차 등 3점을 뽑아내 다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한화는 8회 말 다시 최은성이 적시타를 쳐내 점수차를 3점으로 벌렸고 9회 마무리 김서연이 솔로 홈런 등 2점을 내주며 턱밑까지 쫓겼지만 박균 투수 김범수가 1점차 리드를 지켜내며 1차전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4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서며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수원FC와의 3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쿰파뉴의 선제골과 후반 티아고의 페널티킥 추가골을 묶어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71점이 된 전북은 안양의 덜미를 잡힌 2위 김천상무와의 격차를 16점까지 벌리며 남은 파이널 라운드 5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세영이 LPGA 투어에서 5년 만에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세영은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4개로 3타를 더 줄여 중간 합계 19언더파로 4흘째 선두를 지켰습니다. 김세영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대회가 우승 찬스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아쉽게 놓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꼭 하고 싶다. yes. 휴일 아침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잦아들겠고요. 낮 동안 내륙에서는 중북부에만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너울이 밀려들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 전주 13.8도, 대구는 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와 창원이 21도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져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모레는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첫눈이 예보가 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